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 피크아웃 코리아. 일단은 딱 책의 표지부터 좀 안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 좀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가 실제로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고, 뭐 채부심이라는 유튜버 채널에서 이제 이런 경제에 관련된, 좋은 면뿐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를 다루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저출산,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의 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 이런 좀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쉽게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과거에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셨다고 하니까 이 책을 쓰시려고 많이 준비하시고 좀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논제에 좀 적용이 되죠. 우리나라 출산율 아마 2024년 합계는 0.6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이 나와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이 세대를 같이 겪는 사람으로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출산율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공부, 제가 이제 좀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원래 이제 우리나라 현 상태나 뭐 이런 거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런 쪽에 좀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중에 이제 제가 좀 흥미로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올라가도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왜 위험하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그냥 출산율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경제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이 책에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공감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공유하고자 선택을 했고, 일단 간단해요.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를 쉽게 얘기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2.1명 이상은 낳아야 미래에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혼을 해서 2.1명 미만으로 출산을 할 경우 인구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뭐 징병제도 사라지고 군대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는 이유는 결국 생산 가능 인구를 높이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떤 연령대로 이렇게 하고 있냐? 제가 이 책에서 본 것 중에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내 생애 주기에서 언제가 흑자고 언제가 적자고, 기업으로 보면 돼요. 내가 이번 달은 돈을 많이 벌었고 저번 달은 돈을 못 벌었다, 적자였다. 이거를 생애 주기로 보이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 차트랑 비슷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0세부터 30세까지는 그러니까 적자예요. 계속 여기 그래프가 여기 있고, 그다음 30세부터 60세까지는 이런 식의 동그라미 그래프를 띄고, 60세부터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까지는 이렇게 다시 하락 곡선의 적자 곡선을 띄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지금 당장 보이는 수치에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도 결론적으로 경제는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가 부양해야 될 인구는 계속 많아지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적어지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트릭이 있어요. 실제로 0세에서 30세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로 넣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나라에서 집계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0세까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즘 같은 저희 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다 뭐 자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학도 가려고 하는 추세고. 근데 과연 15세 때부터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생산 가능한 그런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 아닐 거란 말이에요. 99.9%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현실적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해서 보통 20대 후반에 일을 시작하게 돼요. 좀 늦으면 3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0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산율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치가 확 올라갈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좋아 보일지언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오히려 국가적인 경제 손실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에 실제 그 15세에서 60세 바운더리에는 15년 안에 포함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시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가장 이제 생애 주기 흑자와 적자의 그 패턴에서 적자의 주기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60세 이후에 은퇴해서 적자를 보는 비중보다 0세에서 30세, 특히 한 16세,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의 적자가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영유아는 사실 생산 가능 인구로 포함되지가 않죠. 오히려 저희가 부양해야 될 인구라는 게 지금 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저출산이란 거를 매체로 요즘 뭐 워낙 대통령이 나와서 말할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많이 접하면은 그냥 출산율이 올라가게끔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저도 사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처음에는 사실 이런 국가 경제나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뭐 감정의 알아차림이나 뭐 그런 소양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은 거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다시 책을 읽으면서 확실히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제가 뉴스나 그냥 간단한 영상물에서 접한 정보와는 확실히 정보의 질이나 제 이해하는 그 메커니즘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일단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저출산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뭐죠? 뭐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다. 뭐 내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뭐 이런 것들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양 사이드로 보면은 사실 생산 가능 그 연령을 늘려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이번 달 초쯤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후쿠오카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일본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가면은 이제 다 백화점 그 위에 텍스 리펀, 그 세금 환급받는데 줄이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문화적으로 되게 충격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 물론 이제 그렇게 서비스 앞에선 좋지만 뒤에서는 뭐 이렇게 욕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땐 신선한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생산 가능 연령의 확대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나이 또래의 노인 여성은 좀 이렇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회의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대한민국에서 좀 강했어요. 근데 제가 그 텍스 리폼 봤는데 딱 봐도 저희 어머니가 55년 양띠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70이 되셨는데 딱 봐도 저희 어머니 뻘 나이 되시는 부분이 엄청나게 좋은 서비스의 품질과 그런 부드러운 인자한 미소로 저한테 텍스 리펀, 저랑 여자친구에게 텍스 리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그걸 진행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다시 상기됐던 이유도, 사실 저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런 생산 가능 기간의 나이대를 좀 더 뒤로 미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는 거는 사실 그 여성의 희생이 전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저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2명 이상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사실 그걸 설득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는 주체는 사실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그냥 여성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저는 옛날부터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보조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 사회에 있는 현실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뭐 1억을 준다 한들, 집을 준다 한들, 뭐 아이를 키워준다 한들, 사실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매체인 2030 세대의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뀌어주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는 다행히 이제 운이 좋게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삼남매 세대 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에 대한 가정의 화목함 그리고 가족 수가 많았을 때 그런 미래에 사실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실 정말 나중에 저는 이제 좀 어려요.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92년 원숭이띠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에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가족들이랑 이제 제 와이프가 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제 와이프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저와 와이프의 이제 자식 이게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인 친구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제가 첫 번째 말한 가족들과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의 범주만 인생에 포함시켜도 인생의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만큼 이제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삼남매이기 때문에 좀 뭐 어찌됐든 뭐 다들 힘들 거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지만 어찌됐든 2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참으로 웃긴 게 뭐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뭐 형제 자매가 7, 8명씩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요즘은 이제 청약 통장 많이 해지들 하시는데 옛날에는 한때 뭐 청약이 로또다 해서 정말 청약에 뭐 100만 명씩 몰리는 게 기사에도 많이 뜨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웃겼던 거는 과거 저희 부모님 시대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반포 주공 아파트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 청약에 그런 우선순위의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청약의 우선순위 조건이 남자의 정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다. 그런 산하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죠. 그때 당시에는 뭐 출산율이 뭐 5명에서 6명,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줄긴 했는데 5명에서 6명일 때는 딱 남아 1명, 여아 1명 낳고 행복하게 살자. 아니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거를 강조하던 세대였어. 그래서 그때는 청약이 당첨되려면은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하는 게 정말 유행이었다고 해요. 이처럼 사실 이 책에서는 이 책이 사실 저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좋은 정보도 많이 줬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사실 이 저자도 이 책을 쓰고 본인이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그거일 거예요. 이 작가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의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2,000원이에요. 엄청 혜자예요. 종이의 질도 좋고 엄청 혜자인데 책을 저렴하게 판매한 이유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측면, 본인이 공부하고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대중들과 나누고 싶은 의의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은 정말 높게 사는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하지만 해결책에 대한 뚜렷한 명분이나 해결책으로서 마음을 울리는 그런 파트는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 책을 쓰신 본인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경제에 국가 경제를 개방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우리나라가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세계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은 많지만 해결 방안을 엄청 강하게 뚜렷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바꾸고자 할 때 그거에 따라 파생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문제,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보면은 정의라는 게 사실 누가 어떤 범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정의의 범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책을 읽고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그런 논제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30대 청년으로서 이 책을 재밌게 읽었고 뭐 부동산 문제에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저금리로 뭐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 나라에서 하는데 제가 옛날에 저였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개꿀이네? 이거 진짜 안 그래도 나 아이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이 낳으면은 개꿀이네. 나라에서 돈도 주겠네. 진짜 좋다. 세대를 잘 차고 났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지금 한 뭐 8, 9개월 동안 뭐 한 170권 가량의 책을 뭐 두세 번 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총 뭐 200권이 넘을 텐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과연 내가 나라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줄지언정 그 부채를 감당하면서도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에 살 값어치가 있나? 그리고 이게 이 비싼 아파트에 내가 눌러 앉으면서 이거를 투자의 가치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저처럼 뭐 이런 책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는 저희 세대는 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풍족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세상에 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많은 시야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나라에서 뭐 그냥 저금리로 뭐 몇 억씩 빌려준다고 해서 지금 이미 이 올라간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부동산을 내가 인계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 대답은 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미 삶의 방향을 잡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내년에 결혼하면 청주로 내려가게 되는데 청주에 뭐 그냥 구축 아파트 그런 건 사실 뭐 1억 5천 정도면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1억 5천도 뭐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뭐 15억짜리 이런 게 서울에 난무하다 보니까 1억 5천이 적은 돈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은 저는 그 새로운 제 거주지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이를 낳으면서 좀 제2의 인생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본인이 지금 그런 시기가 아직 안 오셨거나 이미 그런 시기가 지났거나 아니면 저처럼 조만간 이런 시기가 도래하실 분들이라면은 이런 책을 읽고 본인의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잘 정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좀 영상 길이가 길었는데 오늘도 뭐 쓰잘데기 없는 말을 좀 중간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